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6편 정의소년을 사로잡은 나폴레옹. (1970년 4월 26일에) 박 대통령이 김종신 공보비서관에게 써준 나의 소년 시절에는 그가 군인, 혁명가로서 살아가게 될 최초의 계기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가 실려있다. 소년 시절에는 군인을 무척 동경했음. 그 시절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제80년대가 가끔 구미지방에 와서 야외 훈련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음. 보통학교 시절에는 일본인 교육으로 일본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다가 5학년 때 춘원이 쓴 이순신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게 되고 6학년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숭배하였음. 박정희는 소년 시절 병정놀이를 즐겨했다. 뒷동산에 올라 나무칼을 휘두르는가 하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 대장 노릇을 했다. 어머니 백남이는 아무래도 저 아이는 군인이 되겠군 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병정놀이는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물을 힘과 승패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숭배하게 되는 이순신과 나폴레옹도 어린 시절에 병정놀이를 즐겼다. 박정희로 하여금 군인의 길에 흥미를 갖도록 한 계기는 한반도로 진출한 일본의 군사문화였고 우리 언론에 의해 주도되었던 민족정신 계몽운동이었다. 박정희 소년은 구미 보통학교에 들어가 글을 배운 뒤에는 사회 속에 노출되어 역사의 조류를 타고 있었다. 춘원 이광수가 동아일보의 소설 이순신을 연재한 것은 1931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4월 2일까지였다. 박정희는 1931년에는 6학년이었으므로 수기에서 5학년이라고 한 것은 착각이다. 보통학교 시절에 이순신을 읽었다면 책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연재소설을 읽었다는 얘기가 된다. 박정희의 셋째 형 상희가 구미읍에서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같이 팔고 있을 때였다. 아마도 정의소년은 형으로부터 신문을 얻어서 읽었을 것이다. 일제시대 민족문화운동의 중심이었던 조선, 동아 두 신문은 1920년대 말부터 문자 보급운동과 우리 역사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귀향남녀 학생 문자 보급운동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전국에서 거둔 성금으로 1932년 6월에 현충사를 충남 아산에 중건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던 이광수가 이순신을 연재한 것은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서였다. 이광수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쓴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이순신을 철갑선의 발명자로 숭상하는 것도 아니요 임란의 전공자로 숭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공적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가 진실로 일생의 이순신을 숭앙하는 것은 그의 자기 희생적, 초회의적, 그리고 끝없는 충의인 것입니다. 군 소배들이 자기를 모함하거나 말거나 일에 성산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의 의무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 국궁진체하여 마침내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한 그 충의, 그 인격을 숭앙하는 것입니다. 그는 1931년 7월호 삼천리 잡지에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조선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으로 이순신이요 하나는 이제 사람으로 안도산입니다. 글이나 그림으로 저 생긴 것 이상으로는 몹쓸 법입니다. 내가 이순신을 그리거나 안창호를 그리거나 결국 내 인격 정도 이상은 넘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내 힘을 다하여 내 애인을 그릴 뿐입니다. 이광수는 1932년 4월 2일에 이 연재소설 이순신을 이렇게 끝맺었다. 그때 적을 보면 달아나거나 적에게 항복한 무리들이 다 정권을 잡아 300년 호화로운 꿈을 꾸는 동안에 조선의 산에는 나무 한 포기조차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어리석고 가난해졌다. 그가 돌아간 지 334년 4월 2일에 조선 500년의 처음이요 나중인 큰 사람 이순신의 슬픈 일생을 그리는 붓을 놓는다. 박정희 소년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순신은 소년기에 자주 접하게 되는 권선징악의 단순 명쾌한 질거리를 가진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그가 말한 대로 슬픈 이야기다. 어리석은 왕과
당파 싸움에 눈이 먼 선비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순신의 처절한 최후, 가슴에 총탄을 맞은 이순신이 조카에게 하는 말, 나를 혼자 두고 어서 나아가 싸워라. 적을 하나도 놓아보내지 말아라. 전선의 사령관을 모함하여 고문하고 파직하는 지배층, 백이종군길에서 접한 어머니의 죽음,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떠나는 길, 이광수는 난중일기를 인용하여 적었다. 16일 영구를 상여에 올려 본가로 돌아왔다. 고향을 바라보니 아프고 슬픔을 어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리니 비가 퍼붓는다. 남쪽으로 갈 기약이 박두하니 우짖고 우짖으며 오직 어서 죽기만 기다릴 뿐이다. 17일 금부설이 이수영이 공주로부터 와서 길을 재촉하였다. 18일 종일 비오다. 마음이 심히 불편하다. 다만 빈소에 곡하고 물러나왔을 뿐이다. 이광수가 이 소설에서 진정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은 외적과 용감하게 싸우는 이순신이 아니라 문약하고 시기심이 많은 선비 정치인들에 의하여 당하고 마는 비극적 군인이었다. 박정희는 나중에 이순신과 조선조 지배층에 대해서 이광수와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1960년대에 현충사를 성역화할 때 그는 자신의 조국 근대화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과 직업 정치인들을 이순신을 모함했던 조선조의 선비들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2년에 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충무공 정신은 화랑도의 이조적 중흥이다. 신라 때부터 호국, 민족 정신으로 꿋꿋하게 전승되어 온 화랑도가 한때 문약에 빠져 시들어 오다가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그 정신이 다시 한번 꽃핀 것이다. 화랑국선을 이조에서 찾는다면 이 충무공이다. 박정희는 또 이순신의 구국정신과 신라의 무사도를 우리 국민정신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근대화의 이념적 뿌리를 우리 민족사의 이런 상무정신과 실학의 실사구시정신에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고의 어렴풋한 첫 실마리를 박정희는 이순신을 읽으면서 얻었을 것이다. 이순신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재발견한 사람은 실학의 후원자 정조였다. 정조는 정부문서 간행소에 해당하는 교서관에 전담부서를 두어 이순신의 유고들을 모아 14권 8책의 이 충무공 전서를 간행시켰다. 충무공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광수의 이순신은 이 충무공 전서에 근거하고 있다. 정조와 이광수를 이어받아 이순신을 민족의 태양으로 축혀올린 것이 박정희였다. 김유신, 이순신, 정조, 박정희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정신사의 한 맥은 상무, 실용, 자주정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대적 명분론의 문민정치 전통이 도도하게 흐르는 가운데 징검다리처럼 단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많이 참고로 하는 바람에 원균을 지나치게 비하했다. 충무공을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드는데 원균은 도구로 이용됐다. 대통령 시절에 쓴 박정희의 수기 나의 소년 시절에 나오는 다음 대목은 여러 각도로 음미해 볼 만한 것이다. 이것은 김종신이 급장 시절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주문에 답한 글이다.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그부가 한 놈이 있었음. 그러나 이자가 수학을 전혀 못하고 늘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고 그자를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휴식 시간에 산술 문제를 가르쳐주고 숙제 못해온 것을 휴식 시간에 몇 번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라면 무조건 굴복하던 것이 생각남. 이 소년은 생각을 하고 있다. 계산을 하고 있다. 완력에서는 당할 수 없는 상대를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소년은 벌써부터 사물을 선과 악이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기기 위해서 먼저 져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전략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잡은 뒤에 박정희는 깊은 사색 끝에 원대한 전략을 만들어내곤 했다. 그는 생각한다는 것에 힘을 안 사람이었다. 구미보통학교의 박정희 학생은 말이 없고 생각은 많은 아이였다. 박정희 소년을 생각에 빠지게 만든 것은 이순신에 이어 나폴레옹이었다. 김종신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1970년 9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 농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라는 책을 냈다. 김종신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 취재했고 원고를 대통령에게 보여주어 교열까지 받았다.
이 책은 박정희와 나폴레옹의 만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정의 소년의 마음에 크게 감명을 주었던 나폴레옹 전기를 읽은 것도 이때였습니다. 황소를 몰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코르시카의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군대에 들어간 이름 없는 시골 청년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도 흥미로웠습니다. 눈보라치는 알프스 산맥을 백마를 타고 넘을 때의 모습. 정의 소년은 이 세상에 이같이 멋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문득 책에서 눈을 떼니 옆에서 풀을 뜯던 황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어느덧 해는 서산에 잠기고 빨간 노을이 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난 며칠 동안은 밤에 잘 때도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학교 갈 때에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말을 몰고 적진호를 뚫고 다니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의 소년은 달리 읽을 책도 없고 해서 나폴레옹 전기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벌써 그 전에 정의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창문이 넓은 곳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보이던 마을 사람들의 사는 모양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다 보였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에 몰려서 돈을 걸고 투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전판에서는 가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런 노름들을 할까? 봄이면 양식이 떨어지고 무서운 가난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막고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저렇게 놀고만 있을까? 박정희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이 나폴레옹 전기였다. 이 전기를 통해서 소년은 권력, 군대, 정복, 지배, 남자다움을 동경하게 된다. 힘에 대한 동경뿐이 아니었다. 식민지에서 태어나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본국의 황제가 된 뒤 전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록 조선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군인만 된다면. 박정희 소년에게 소설 이순신은 비장한 애국심을 심어주었지만 꿈 많은 시절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였다. 이순신에 대한 박정희 소년의 관심은 그의 머리에 잠복해 있다가 집권한 뒤에 비슷한 처지에서 동병상련의 공감을 느끼게 되고 충무공과 시공을 넘나드는 역사와의 대화를 하도록 했다. 나폴레옹은 이순신보다 더욱 강하게 소년의 가슴과 감성을 직격했다. 나폴레옹은 그를 흥분시키고 그를 군인과 권력의 길로 내몰았다. 이순신은 그의 뇌리에 남았고 나폴레옹은 그의 심장에 들어갔다. 이순신은 비장함으로 나폴레옹은 야망으로 박정희 소년을 사로잡았다. 대구사범을 졸업한 박정희가 1930년대 말에 문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학생 정순옥은 동무들 몇 명과 함께 새로 오신 선생님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이낙선 비망록에 실린 정순옥의 수기. 어린 호기심에 선생님의 방을 살펴보았더니 책상 위에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배가 불룩 나오고 앞가슴 양편에 당추가 쭉 달려있는 외국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영웅 나폴레옹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폴레옹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다. 대구사범 동기생들은 박정희가 들고 있던 책은 한두 번인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인가 플루타르크 영웅전인가를 빼고는 번번이 나폴레옹 전기였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는 여러 사람들이 쓴 나폴레옹 전기를 죄다 읽으려고 했다. 삼국지에 빠진 소년들이 처음에는 되풀이하여 읽다가 나중에는 저자를 바꾸어가면서 읽는 것과 같은 열광 상태가 박정희에게는 상당 기간 계속됐다. 박정희는 김종신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만주 군관학교로 간 이유에 대해서 묻자 간단하게 답했다.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박정희에게 그러한 권력 의지를 항구적으로 심어준 나폴레옹 전기가 그토록 이 소년을 사로잡은 것은 나폴레옹의 소년 시절과 자신의 처지가 비슷한 데서 온 공감대였다. 나폴레옹이 1769년 8월 15일에 지중해의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박정희의 어머니처럼 임신 중에 건강을 상하여 아기 나폴레옹은 작고 아팠다. 당시 코르시카에서는 프랑스의 지배에 반항하는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섬의 유지로서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부모는 산속을 헤매고 다니느라고 산모의 건강이 상했던 것이다. 박정희의 어머니처럼 나폴레옹의 어머니도 귀족 출신으로서 아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 어머니는 나를 잘 길러주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셨고 좋은 성품을 가르쳐주셨다. 1815년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엘바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을 찾아와서 용기를 준 것도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여기를 나가 너의 숙명을 따르도록 해라. 너는 이 섬에서 죽도록 운명지어지지는 않았어. 나폴레옹은 후일 세인트 헬레나에서 어머니의 이 격려가 엘바섬을 탈출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자극이었다고 고백했다. 나를 자극한 것은 내가 비겁하다는 어머니의 비판이었다. 나는 그런 비난을 견딜 수 없었다. 박정희가 보통학교에 입학했던 나이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브리엔느 유니언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에서 프랑스 귀족의 아들들과 섞여 5년간 공부하면서도 나폴레옹 소녀는 자신이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려 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악명 높던 코르시카의 복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프랑스의 코르시카 지배는 부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는 박정희가 만군과 일군의 군복을 입고도 조선인임을 잊지 않았고 정권을 잡고도 농민 출신임을 잊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위대한 인물들의 이런 토종성은 모성애가 모국애로 전환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